여기서 직원 교육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사원증을 높이 치켜들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밤 9시 반 공장 출입구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과 초콜릿 케이크가 들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결혼기념일 10번째를 맞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회사에 들른 것이었는데 저 멀리서 들려온 고함 소리와 함께 제 남편의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장 대리라는 사람이 제 남편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나 가 있어. 멍청한 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듣기 민망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집에서는 회사 일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던 남편이 사실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로 뛰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끝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야간 근무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저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 대리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관계자가 아니면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칠음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제 남편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당당하게 본사과장 사원증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사과장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 남편이고요.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릴 뿐 사람들의 수군거림마저 멈췄습니다. 현장 대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제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그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희 부부의 인연은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2학년이었고 남편은 기계공학과 3학년 선배였습니다. 산악 동아리에서 만난 저희는 처음에는 그저 선후배 관계였지만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봄 신입생 환영회에서 남편은 조용히 앉아 후배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떠들썩하게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는 혼자 차분하게 등산 계획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앞에서 으스대거나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 선배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등산이 취미이신가요? 제 질문에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에 다녔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반년 후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캠퍼스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후배님 후배님을 좋아합니다. 그의 얼굴은 단풍잎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수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전반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연애는 계속되었지만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만날 시간도 부족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병환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하시며 남편을 키우신 분이었는데 간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시댁 식구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시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저희를 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살아생전에 내 홀레만은 보고 싶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은 저희도 원하는 일이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다시 보았을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시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고 저희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혼례 후 보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29살 겨울에 첫째 딸이 그리고 32살 가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가게를 꾸려가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저 역시 육아와 가정관리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중견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마.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우리 힘으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취감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아버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 젊을 때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라.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사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저희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시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배워볼 생각 있나? 이번에는 남편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더 이상 이상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할 수 없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라. 저는 그 순간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친정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전반을 배우며 본사 과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에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는 부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고 현장 신입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35살 여름, 그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현장 막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지만 남편은 의연했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퇴근길은 길고 고달팠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공장에서 집까지는 차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무는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계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 안전 수칙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도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대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중에는 공장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새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저도 적적해했습니다. 8살 첫째 딸은 아빠는 언제 집에 와서 살아? 라고 물었고 5살 둘째 아들은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남편을 지원하며 버텼습니다. 본사 과장으로서 공장과 본사 사이의 업무 조율을 담당했고 남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남편의 고집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미리 조사해서 알려주거나 본사 차원에서 현장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력적인 피로도 컸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현장 직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현장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대학 출신 신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 대리는 남편에게 유독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저와의 대화도 업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남편을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현장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편은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업 실수가 일어난 것은 남편이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쁜 하루였고 마감에 쫓겨 작업을 서두르다가 부품 규격을 잘못 확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생산 라인이 1시간 정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대리의 반응은 급격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런 기본도 모르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는 남편을 작업장 한복판으로 불러내어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 그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대리는 남편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나온 게 자랑이냐? 여기선 손으로 하는 일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나 가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책과 모욕에 남편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현장 대리의 태도에 대해 불편해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의 위계 질서가 엄격했고 대리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도 괜찮다,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표정과 태도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과 놀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기념일 10번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격려하고 싶었고 오랜만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장미 꽃다발과 남편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남편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밤 9시 반 공장 출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장 대리가 남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나 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고지어 발길질까지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야간 근무자들은 멀찍이서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집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꽃다발과 케이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제가 목격한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직원 교육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본사과장 사원증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본사과장 사원증을 내밀고 통제구역 출입 권한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본사과장이고 이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장 대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본사과장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지도일 뿐입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일상적인 지도라고 포장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지도가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 남편입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사 과장의 남편이라고? 그럼 사장 사위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남편이 그저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일반 신입사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 사위지만 스스로 밑바닥부터 배우겠다고 현장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현장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표정이었고, 어떤 직원들은 남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감춰왔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대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의 사위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다른 직원에게는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 질문에 현장 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의 모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현장 대리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대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남편 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형님을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반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를 알게 된 후에야 나타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현장 대리가 변명을 계속하려 하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리님, 일어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때리신 건 분명 잘못이지만 제 실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말은 고맙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대리는 제 말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 대리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현장 분위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며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 대리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너그럽게 넘어가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한 분이 또 있나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현장 대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개인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말에 현장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말에 현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서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보고서를 읽으신 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고?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닙니다. 현장 전체의 문화 문제입니다.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직접 현장에 내려오셔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권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모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장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현장 대리는 인사조치를 받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징계해고는 하지 않되 관리 직책에서는 일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었습니다. 모든 팀의 표준 코칭 프로토콜이 도입되었습니다. 직원 교육 시에는 반드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폭언이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내가 사장 사위라는 걸 알게 됐어.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과 노력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신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 코칭 프로토콜이 도입된 후 직원들 간의 대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막말을 하는 대신 차분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찾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현장 대리도 재교육을 받은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의 신호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공정을 익히고 현장 전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처음에는 사장 사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희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니까요. 남편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결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만 한 사람이 뭘 알겠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변화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제안하는 것들이 달라졌구나. 이제 진짜 쓸모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 그분은 남편이 성장을 인정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36살 봄, 남편은 본사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본사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공장과 본사를 연계하는 총괄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과 경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전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 밑바닥부터 배워서 진정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사장 사위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중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현장 대리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재교육을 통해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는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가르치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본사로 옮기면서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나고 아이들은 매일 아빠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8살 첫째 딸은 아빠가 매일 집에 있으니까 좋아 라고 말했고 5살 둘째 아들은 아빠와 함께 놀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저희는 40평이 넘는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함께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함이나 지위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은 끈기와 품위, 그리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자세였습니다. 남편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끈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것이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끈기가 자랑스러웠고 저 자신도 그런 끈기를 배웠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가장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품위 있는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8살 첫째 딸과 5살 둘째 아들은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빠처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원이 딸린 집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남매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가정과 직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끈기를 잃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